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2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강의의 제목은 의식이란 무엇인가인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무생물과 생명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강의 제6부 주제는 무아윤회입니다. 윤회라면 의식이 두 나라를 떠나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어렵지만은 브루스 그레이슨의 체험과 이안 스티븐슨이 수집한 전생 사례를 두고 판단하면 의식이 두뇌를 떠나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강의에서는 앞으로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12강에서는 과학과 서양 철학은 의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의식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의식의 본질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의 본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식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들마다 의식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높은 단계의 의식은 인간에게 특유한 심리적 활동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 의식은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철학사전 편찬에서 편찬한 철학사전에 나오는 말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건 이 철학사전에 나오는 의식의 정의는 오온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의식의 정의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인식은 모든 생명체가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거울 테스트를 통해서 동물의 사회적 지능과 행동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거울 테스트, 소위 미러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심리학자 고든지 갤럽이 1970년 고안한 지능검사로서 동물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인간은 물론이고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코끼리, 돌고래, 까치, 비둘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걸로서 과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안다 그래서 과연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이 동물들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 아니라 냄새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개는 미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은 냄새 테스트에서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주로 냄새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니까. 보통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고등동물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인식 테스트 방식이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명체마다 자기와 자기가 아닌 주위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테스트 방법을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생명체가 자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떨까? 보통 의식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의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온 가운데서도 색, 수상, 행식 가운데 식이 바로 서로 다른 것을 다르다고 아는 능력이니까 부처님이 설법한 오온 가운데 식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생물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감각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을 외부 세계의 인식이라고 정의하면은
박테리아는 물론 식물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쪽은 피하고 유리한 쪽을 향합니다. 박테리아도 그렇게 합니다. 박테리아는 자신에게 해로운 물질이 있을 때 이를 피하고 생존에 유리한 물질인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무엇이 자기에 해로운지, 무엇이 이로운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계 생명체의 특징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체의 특징은 일반 생물 교과서에서 나오는 생명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일반 교과서에 나오는 생명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소위 자연계의 생명체의 정의라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인데 뭐냐면은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다. 생물은 자기의 복제 또는 생식으로 자손에게 형질을 유전한다. 그리고 대사작용을 해서 먹이를 섭취하고 배설을 하고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소위 온도를 일정히 유지하든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물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리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한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이거 말고 생명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의미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물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어느 쪽으로 행동할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목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하는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변한 물질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체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신의 내부를 안정적이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생명체가 의미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 이 세상 모든 물질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물질의 변화가 있으면은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고 무질서를 배출해서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생명체 자기 내부에서는 어떤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 과거를 기억하고 학습을 한다. 고등 생명체만 과거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곤충과 벌레들도 기억하고 학습도 합니다. 해파리와 식물도 기억하고 학습합니다. 왜 이들에게도 기억력이 필요한 걸까요? 그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박테리아를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것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살아남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건 확실히 무생물과 다른 점이죠. 무생물은 우리가 볼 때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는 것은 지능이 있다는 증거이고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거기에 숲속의 거짓말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동물, 식물, 곤충이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물질은 거짓말 할까요? 의식과 관련해서 생명의 특징을 4가지 열거해 보았는데 무생물은 어떨까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생명체를 여기지 않는 바이러스도 속임수를 씁니다. 그럼 바이러스도 의식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생물의 특징을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아까 생명체의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무생물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고 어떤 물리 시스템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자신의 안정생산을 유지합니다. 원자나 분자들도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태양계 행성들 다 그렇습니다. 큰 충격이 아니라면 태양계 행성들은 일시적으로 그 궤도를 이탈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그 생물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 보면은 조건이 있죠. 그게 소위 포텐셜인데 접시가 오목하게 접시에 구슬이 놓여 있다면 구슬이 접시에서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접시가 거꾸로 놓여 있으면 접시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충격을 가게 되면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무생물이라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잡계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에도 의식이 있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냐면은 무생물은, 즉 물질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복잡계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물질은 학습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생물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그것은 물리법칙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생명체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생물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모두 예외 없이 주어진 물리법칙에 따라 모두 똑같이 행동하는데 적어도 거시세계의 물체는 완벽하게 결정론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체 행동은 결정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타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생명체에게는, 적어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 문제는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직 해결이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손가락을 들라고 요청한 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을 M이라 부르고, 손가락을 들겠다고 마음먹은 시간을 W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두뇌에서 어떤 전이가 발생한 시점을 RP를 측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먼저 손가락을 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신경 속에서 준비 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손가락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비 전이가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들겠다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겠는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고 신경이 먼저 흥분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내가 손가락을 들어야지 생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였거든요. 리벳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은 리벳의 실험 이전과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험은 대부분 준비 전이 발생 시점이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을 시점보다 앞섭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인간에 이런 자유의지가 없고 잠재의식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리벳의 실험을 비롯해서 유사한 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자유의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리벳 실험의 해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리벳 자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준비 전이 RP 발생 시점이 움직이려 결심한 시간보다 앞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움직이려 결심한 시간은 실제 근육이 움직이는 시점 M보다는 앞섭니다. 따라서 우리 의식적 의지는 이미 발생한 움직임을 중간 시점에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습니다. 곧 의식적 의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을 감지한 후에 이를 지속해서 근육이 움직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불교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윤리 강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으므로 수행이나 종교 일회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인간의 행위에 결정론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업입니다. 업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경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업의 힘에 끌려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명체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있고 자신이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를 비롯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생물과 생명체는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생명체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은 물질과는 그럼 과연 별개의 존재일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물질과 의식이 별개니까요. 그 이원론은 심신 문제와 심적 인과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물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인 복잡한 시스템에서 생명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의식이 출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3강에서는 바로 물질 모임 복잡한 시스템에서 생명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거기에서 의식이 출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겠다.